우리가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원내에 진출해가지고 집권하는 과정, 그리고 개량화되는 과정인데, 오늘은 이제 프랑스 특히 사회당과 공산당이 쪼개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어떻게 됐냐면은 당과 노조가 별도였죠. 별도에서 무정부주의였죠. 그런데 노조가 총파업을 했는데 진압당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즉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당과 연대를 했죠. 그래서 사회당이 탄생을 한 겁니다. 오늘은 이 사회당에서 공산당으로 쪼개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잘 보이죠? 프랑스 통합사회당은 1906년 득표율 10% 미만으로 10%로 90만 표 득표의 전체 585석 중 51석을, 1910년에는 득표율 12%로 100만 표 득표의 전체 595석 중 76석, 1911년에는 득표율 17%로 140만 표 득표의 전체 601석 중 101석, 1919년에는 득표율 21%로 1720만 표 득표의 전체 613석 중 68석을 확보하기에 이릅니다. 네. 통합사회당 입당원은 1905년 4만 5천 명, 1914년 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네, 그 프랑스 정당은 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갔잖아요. 공화정으로 가서 파들이 어떻게 되냐면 왕당파, 그 다음에 보수공화파, 그 다음에 중도공화파 이렇게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당파가 소멸했죠. 공화국이 되면서 왕당파가 소멸해서 보수공화파와 중도공화파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양당제에서 통합 노동자당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죠? 민주노동당이랑 똑같다는데, 민주노동당 때도 보통 10%죠? 10% 넘을 때도 있지만 똑같아요. 양당제에서 이렇게 제3당이 10%를 얻은 거예요. 노동자들이 단일한 정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를 얻었고, 당원도 비슷하네요. 당원도 쭉쭉쭉 늘었는데 그래도 민주노동당 때 9만 명 정도로 됐어요. 물론 이제 당비를 내는 사람, 당원인 사람은 한 10만 명까지 갔었고, 당비 내는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까지 갔었어요. 민주노동당 때. 그와 유사하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동당도 역사적으로는 되게 대단한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집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지 못하고 분열되고 소멸돼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민주노동당 들어와 있었어요? 어디에? 민주노동. 다 있었어요. 지금의 당들은 다 민주노동당에 다 있었어요. 자, 민주노동당하고 관련됐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에 속했던 정당들, 정당에 속했던 사람들이 만든 인사들이 만든 정당. 그래서 자, 제일 먼저 그 진보당이죠. 진보당 주로 사주계열 진보당, 그 다음에 정의당은 노심조 국회의원 주로 많이 나갔죠. 그리고 정의당이랑 같이 했다가 정의당이랑 헤어진 노동당, 그죠? 그 다음에 자주계열 중에서
그 다음에 민중민주당, 그 다음에 주권당 이런 것도 과거에 다 있었어요. 녹색당만 좀 아닌 것 같네. 녹색당 빼고는 다 속했던 것 같네. 그죠? 녹색당, 그 다음에 과거의 변혁당은 아니다. 여기는 민주노동당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1920년 12월 통합사회당은 소련전당 대회에서 압도적 다수결로 소련 공산당이 주도하는 제3인터내셔널인 코민테른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고 레닌이 제시한 21개의 가입 조건도 승인하였는데 이에는 모든 대량주의자 그리고 축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대회에서 통합사회당의 소수 세력이 표결의 결과에 항의하며 전당대회장에서 퇴장하자 다수 세력은 그 자리에서 공산당을 상장하였고 소속하는 통합사회당을 자유합니다. 통합사회당의 18만 명 당원 중 14만 명이 공산당으로 옮겼지만 기존 지도부와 의원의 대부분, 지역 간부 등이 통합사회당에 남았다. 자, 1차 대전. 공산당은 그러면 사람 수는 많았는데 의원은 적었네요. 1차 대전 직전,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직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1차 대전 협력, 그죠? 1차 대전 협력으로 노동당, 독일의 3인당, 그죠? 프랑스, 그 사회당이 개량화됐죠? 개량화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 직후에 레닌이 3인주의와 결별하고 러시아 혁명이죠. 러시아 혁명 모델을 따르는, 그죠? 따르는 국제공산당이죠. 제3인터내셔널을 한 거야. 제3인터내셔널. 여기 가입 조건이 있어서 가입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러시아 혁명 모델이죠. 러시아 공산당의 지도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협력했던 3인주의자들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명을 공산당으로 바꿔라. 이게 지령이에요. 21조 지령이에요. 이렇게 바꿔라. 된 거죠? 그래서 이미 개량화된 독일 3인당이나 영국 노동당이 이런 레닌의 입장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이미 이건 개량화됐다 그랬죠. 독일 3인당, 영국 노동당은 이미 집권을 경험해서 1차 대전 전으로 집권 경험. 그죠? 그래서 레닌의 제안을 거부했죠? 거부했어. 그래서 별도의 소수 공산당이 생겼어요. 소수 공산당이 창당했단 말이야. 독일로. 자, 프랑스는 거꾸로 공산당이 다수가 돼. 공산당이 다수 세력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프랑스 사회당, 통합사회당도 이런 제3인터내셔널 가입을 두고 내부 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친레닌 러시아 혁명을 따르는 공산당 세력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공산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나머지 소수파는 통합사회당으로 나눠 간 거예요. 통합사회당과 공산당으로 바뀌었어요. 자, 프랑스의 차이점은 어떻다고? 공산당이 다수야, 소수야, 프랑스에서는. 네? 프랑스에서는 공산당이 다수라 그랬어요, 소수라 그랬어요? 다수. 이게 차이점이에요. 독일과 영국에서는 공산당이 소수인데 프랑스에서는 공산당이 다수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친소련 노선을 겪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 총선에서 경제 관계에 있었던 양당 선거 결과를 보면 공산당이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1914년 통합사회당이 20.2%에 104석, 공산당이 9.82%에 26석, 1928년 통합사회당이 18.05%에 100석, 공산당이 11.26%에 11석, 1932년 통합사회당이 20.51%에 132석, 공산당이 8.32%의 10석을 획득하였다. 1936년 선거에서 통합사회당이 제1당으로 부상하였으며 19.86% 149석, 공산당도 크게 약진하였다. 19.26% 72석. 네. 그래서 다수파인 공산당이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왔죠. 지도부와 의원 대부분 간부들은 어디에 남았다? 공산당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득권자죠. 자본주의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적지만 소위 지도부,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노심조와 같은 명망가들은 공산당으로 안 갔다는 거죠. 명망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 공산당이 사회당보다 득표율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도 꽤 득표율이 높죠. 사회당이 많았지만 공산당도 꽤 높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의 특징이야. 프랑스에선 공산당과 사회당 모두 그죠? 모두 중간 규모의 득표율, 그죠? 의석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특징이에요. 프랑스의 특징은 그래서 다당제야, 다당제.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영국, 독일에선 삼인주의가 우세한데 프랑스에선 양자가 경쟁을 해요. 양자의 경쟁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당원 수를 보면 통합사회당이 1922년까지 11만, 1932년에는 13만 당원을 확보하였고 반면 공산당 당원은 1920년 13만에서 1932년 3만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1936년 6월 공장연거 대중파업을 전후로 공산당 당원수가 급증하여 통합사회당 당원수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1938년에는 35만에 도달하였는데 이때 통합사회당 당원수는 24만이었다. 그럼 이제 프랑스에서 왜 공산당이 고전했냐면 프랑스 공산당의 선거에서의 고전, 이거는 친소련 노선에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았다, 공산당이. 근데 입장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삼인주의와 협력하지 말라 이렇게 됐다가 파시즘이 나타나니까 반파시즘하고 삼인주의와 연합하라고 그랬다가 소련이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같이 또 불가침 조약을 맺어 친해져. 그러다가 다시 또 반독일, 반파시즘 전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지스탕스죠? 레지스탕스.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노선이 소련의 입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런 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유럽의 파시즘이 광풍을 불어요. 1933년 이때부터. 그래서 반파시즘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선거연합. 그래서 이거 프랑스에서 나오죠.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인민전선이 이거야.
인민전선. 그죠? 그 인민전선에서 두 가지, 선거연합, 그리고 연립정부, 그리고 반파시즘 투쟁을 하는 거야. 이 반파시즘 투쟁에서 공산당이 대중조직이 좋죠? 공산당이 대중조직이 잘 싸워서 당원이 늘어. 당원이 증대한다. 바로 이거야. 그래서 역전됐다는 거야. 반파시즘 인민전선 투쟁을 통해서 공산당이 대중파업을 하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공산당 당원이 사회당 당원을 역전했다는 거야. 이게 1938년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인민전선에 참여해서 선거연합을 했지만 연립정부에는 참여를 안 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일차 대전을 전후로 프랑스 좌파정당은 다른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원래 주요 정당으로 성장하지만 프랑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통합사회당은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과 달리 1차 대전에 협조하지 않고 1913년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통합사회당은 국제적 총파업을 통해 반전 운동을 펼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는 공화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쟁 반대했는데 결국은 공화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이 프랑스 사회당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통합사회당은 부르주아 내각으로의 참여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우파인 민주공화동맹 레몬 후엔카레 대통령에 의해 수상으로 임명된 독립사회주의자인 레네 비리아니의 부르주아 내각에 참여하여 통합사회당과 CGT의 전쟁 협력에 대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신뢰 정책으로 부닥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국하고 독일에서 삼인주의 정당들이 전쟁 정책에 참여했다고 얘기했죠. 프랑스도 똑같아. 전쟁 정책에 참여해. 다만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소극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어쨌든 전쟁 협력에 실질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정부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일부러 완화했다. 기본적으로는 전쟁 정책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사회당이 공산당하고 분열되기 전에. 자, 그 다음. 하지만 1917년 수상의견 클레망소가 신뢰 정책을 중단하자 통합사회당은 영국과 달리 전쟁 중에 연립정부에서 이탈했다. 전쟁이 끝난 후 1818년 10월 당대회에서 마르크스의 손자인 장 롱게가 이끄는 소수파가 전쟁에 협조하였던 다수파를 비판하면서 통합사회당 집행부와 기관지를 장악하기에 이른다. 전시체제의 탄압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정부에 더욱 비판적인 경향을 보이고 통합사회당과 CGT 내에서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 다수파의 공산당 신당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프랑스 노동조합하고 프랑스 사회당이 전쟁에 소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정부는 그 당과 노조에 대한 탄압을 완화시키는 그런 서로 간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깼다는 거죠. 신뢰 정책이라는데 그 약속을 깨니까 당연히 이제 이 통합 사회당이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면서 과거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회당의 지도부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여기 이제 프랑스 사회당 초창기에는 막스의 사위도 있었고 마르크스의 손자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막스주의자죠. 이렇게 해서 다수파를 비판하게 되면서
상층이 아닌 하층을 장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파가 하층이죠. 하층의 다수파를 장악해서 공산당의 창당으로 나아가게 됐다. 막스주의와 레닌주의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읽어봅시다. 일제 개량주의가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는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개량주의적인 통합사회당과 소련을 추종하는 완고한 공산당이 양립되었고, 그러한 분열 때문에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통합사회당의 집권은 1932년에 가서야 극단적으로 선거연합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다 1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집권했어요. 독일은 1차 대전 전에 제1당이었고, 독일이 전쟁에 패배하면서 황제가 독일 사면당한테 정권을 줬잖아요. 영국은 1차 대전 때 연립정부에 갔었고, 그래서 영국하고 독일은 노동자 정당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권을 좀 더 빨리 했다는 거고, 프랑스는 이 사회당과 공산당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집권을 늦게 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집권이 1932년에 그 선거연합으로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회당의 경우에.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과 코민테르는 노선을 수용하였는데 그 결과 당의 노선은 집중되고 당의 입장이 경직성을 띄었으며 특히 코민테르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입장을 추종하였다. 공산당은 1928년부터는 코민테르의 노선에 따라 통합사회당을 사민주의 파시스트라고 공격하였다. 그 결과 일부 지도자는 코민테르의 사회민주주의 공격 노선에 항의하여 공산당을 떠났다. 그러니까 공산당 내부에서 사민주의와 어떤 관계에 있었냐가 논쟁이 됐는데, 소련에서는 어쩔 때는 사민주의하고 협력하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사민주의하고 결별하라고, 이런 식으로 소련의 국익의 관점에서 이렇게 엇갈리는 지령을 하면서 공산당 내부에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취지들이 아까 얘기한 것들. 자, 좀 봅시다. 그런데 급진당이 연립정부의 파트너를 통합사회당에서 우파 정당으로 바꾸면서 경기 침체와 정부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 와중에 1934년 파리에서 파시스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이에 대항하여 공산당과 사회당이 시위를 하고 CCT와 통일노동 총동맹이 파업에 나서 프랑스 공화국이 위기에 빠졌다. 파시스트. 독일뿐만 아니라 파시스트가 프랑스에서도 했는데, 그래서 파시스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그 전에, 그건 1930년대 선거를 통해 잡았고, 그 전에 히틀러도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도 죽고 해도 히틀러가 잡혀갔는데, 히틀러가 너무 연설을 잘했어. 히틀러 말은, 우리가 1차 대전에서 전쟁에서 졌는데, 우리에게 승리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심어주고 강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알자스 루란도 뺏기고, 그래서 우리 독일 인민들은 이런 명연설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깜빵에서 몇 년 만에 나와요. 그 깜빵 안에 쓴 책이 나의 투쟁이에요. 그런 식의 히틀러를 쫓아가는 파시스트 폭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공산당과 사회당이 손을 잡고 이러한 반파시스트.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왜 파시스트가 그러냐면 독일 파시스트들이 일당 독재를 했어. 일당 독재. 모든 정당을 다 해산했어. 타 당을 해산. 그러니까 어때? 유럽의 그 사민주의와 공산주의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어때?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반발해서 협력하게 된 거. 그래서 나온 게 인민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민전선을 봅시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